안녕하세요. 디지털과 아날로그 세 번째 파트입니다. 디지털 정보의 표현, 노이즈 마진, 정논리와 분논리, 그리고 펄스와 주기와 같이 그 전에 설명을 안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전압 레벨에 따른 디지털 정보의 표현과 표현 단위,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정논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정논리와 분논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펄스 파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 디지털 시스템 같은 경우는 0과 1, 요 두 개의 논리로 이진수 체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0과 1 두 개의 디지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전압 레벨에서 보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요 그림과 같이 그림에서처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라운드 그리고 공급 전원이 있으면 보통은 0볼트는 논리적인 0으로, 그리고 공급 전원인 5볼트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5볼트는 논리적인 1로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실은 디지털 회로를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마진이 있습니다. 즉 5볼트 전원 혹은 3.3볼트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5볼트 혹은 3.3볼트에 딱 도달했을 경우에만 1이 아니고, 특정한 레퍼런스 볼티지보다 위에 있는 경우에, 그거보다 더 높은 전압인 경우에 논리적인 1로, 그리고 특정하게 또 레퍼런스 볼티지가 있어서 그거보다 낮을 때 논리적인 0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중간에 있는 요 부분은 실은 사용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 논리적인 신호를 사용할 때도 출력과 입력에 따라서 같은 시스템이라고 해도 여기 그림처럼 차이가 나요. 즉 출력의 경우에는 VCC부터 VOH 이 부분이 논리적인 1로 판단이 됐는데, 입력의 경우에는 VIH, 즉 요 I는 인풋이겠죠. 높은 쪽 전압의 레퍼런스 볼티지 VIH하고 VCC, 조금 더 큰 공간을 우리가 논리적인 1로, 그리고 VIL부터 그라운드 0볼트까지를 우리가 논리적인 0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노이즈 마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이즈 마진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게이트가 논리 0하고 논리 2라고 신호를 식별할 때 잡음이 들어가게, 노이즈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때 들어가는 노이즈가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잘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범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공급 전원이 3.3V인 경우에 예를 들었는데요. 3.3V에 도달했을 때만 논리적인 일이 아니고, 요 VIH 입력의 입력 측에서 높은 전압일 때의 레퍼런스 볼티지가 됩니다. 이때 2V보다 높고 3.3V까지 요 사이에 있으면 논리적인 1로, 그리고 0.8V 이하 0V까지 논리적인 0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또 출력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범위가 좀 더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논리적인 1은 3.3V에서 2.4V까지, 그리고 논리적인 0은 0.4V부터 0V까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입력의 경우에는 적어도 2V 이상의 전압이 있을 때 우리가 논리적인 1로 인식을 하게 되고, 적어도 0.8V보다는 아래에 낮은 전압이었을 때 논리적인 0으로 판단한다는 걸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노이즈 마진이라는 건 그 입력 측 그리고 출력 측 간의 요 차이를, 여기 약간의 차이가 있죠. 입력하고 출력 간에
전압 차이가 있죠. 그래서 높은 전압일 때 VOH에서 VIH를 뺀 이 부분, 이 하이 레벨의 노이즈 마진이 되고요. 또 반대로 VIL에서 VOL 여기까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로우 레벨의 잡음 여유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이즈 마진이라는 개념을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회로는 아날로그 회로든 디지털 회로든 노이즈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노이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즉 노이즈가 오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게 최대로 허용된 범위를 우리가 노이즈 마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정보의 정보 표현 방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마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 바이트, 바이트라는 단위를 많이 쓰죠. 그러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 원 바이트는 8개의 디지트, 8개의 비트가 묶인 걸 의미를 합니다. 요 그림처럼. 그래서 1, 0, 0, 1, 0, 1, 0, 1 요게 하나의 바이트가 되는 거죠. 영어는 보통 우리가 한 바이트로 한 문자를 표현할 수 있고요. 한글은 종류가 조금 더 많으니까 2바이트가 필요해요. 근데 기사시험 같은 데도 가끔 나오죠. 워드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워드는 특정한 길이가 없어요. 시스템마다 다양합니다. 즉 우리가 8비트 컴퓨터라고 하면 덧셈을 하든 뺄셈을 하든 8비트 단위로 연산을 해요. 그러면 8비트 컴퓨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단위가 8비트예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를 워드라는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8비트 컴퓨터에서는 원 워드가 8비트, 원 바이트가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컴퓨터 같은 경우는 64비트 컴퓨터죠.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64비트씩 덧셈 뺄셈 같은 연산을 수행을 해요. 그러면 64비트 시스템에서 원 워드는 아까처럼 8비트가 아니라 이번엔 64비트가 됩니다. 즉 우리가 워드라는 단위는 길이가 정해져 있진 않고 특정한 CPU에서 취급하는 명령어나 데이터의 길이에 해당하는 비트수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 바이트는 8개의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원 워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체 디지털 정보의 가장 높은 자릿수, 즉 낮은 자릿수부터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런 식으로 자릿값을 갖죠. 그때 가장 낮은 쪽에 있는 비트, 최하위 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줄여서 우리가 LS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가장 높은 자릿값을 가지고 있는 이 비트를 MSB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여놨어요. Most Significant Bit, 최상위 비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SI 단위와 IC 단위를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가 SI 단위계는 기본적으로 과학계나 일반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십진법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0의 3승의 1승, 10의 3승의 제곱, 10의 3승의 세제곱 뭐 이와 같은 식으로 돼서 10의 3승은 1000이죠. 그죠? 그리고 1000을 다시 제곱한, 세제곱한 이와 같은 형태로 하고 킬로, 메가, 기가 이와 같은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진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십진법으로 표현된 거하고 좀 달라야 되죠. 즉 우리가 2의 10승을 지금까지는 그냥 SI 단위계로 킬로 같은 표현을 썼어요.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은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즉 10의 3승은 1000이죠 단순하게. 하지만 2의 10승 이거는 1000이 아니죠. 1024가 되니까 24비트만큼 오차가 발생이 됩니다.
킬로 메가 기가일 때만 해도 그 오차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테라, 페타 이런 식으로 점점 저장 공간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오차가 더 많아지죠. 그래서 요즘에는 SI 단위계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 아주 정확하게 IC 단위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름은 우리가 기존에 SI 단위계에 썼던 거에 I를 더 붙여요. 그리고 이름도 살짝 틀리죠. 키비, 맵이, 기비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 1KB SI 단위계로 표현을 했을 때는 10의 3승 바이트, 즉 1000바이트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컴퓨터는 이진수를 사용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좀 다르죠. 그래서 국제 표준 단체인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줄여서 IC라고 불리는 단체에서 요 키비, 미비, 맵이, 기비 이와 같은 것들을 단위를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KB 이렇게 읽지 않고 1KB는 2의 10승 바이트를 의미를 하고 1024바이트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SI 단위는 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지만 컴퓨터는 이진수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2의 10승, 2의 20승, 2의 30승 이와 같은 형태로 나가다 보니 아무래도 10진수와 수가 약간은 다르죠. 그래서 IC 단위를 정확하게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논리와 분논리인데요. 디지털 시스템에서 그라운드하고 공급 전압, 즉 5V를 전압을 인가를 하면 0V는 논리적인 영역, 낮은 전원은, 그 다음에 높은 5V는 실은 1로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즉 높은 전압 상태하고 낮은 전압 상태에 대해서 0과 1 논리값을 할당을 낮은 쪽에는 0, 높은 쪽에는 1 이와 같은 식으로 할당을 합니다. 대신 설계자가 임의로 이걸 반대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높은 전압은 1의 논리값으로, 낮은 전압은 0의 논리값으로 할당하는 방법을 정논리, 포지티브 로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낮은 전압을 1로 그리고 높은 전압을 0의 논리값으로도 할당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네거티브 로직, 부논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V일 때 정논리를 사용을 하면 1을 의미를 하지만 부논리로는 거꾸로 0을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정논리를 많이 사용하지만 부논리도 사용을 합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펄스 파형인데요. 디지털은 이진 체계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0과 1이 반복적으로, 즉 전압 레벨로 보면 로우인 상태하고 하이인 상태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반복되는 형태가 주기적인 모습을 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주기적인 모습을 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펄스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주기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때 0에서 1로 천이할 때, 그리고 1에서 0으로 천이할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엣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0과 2를 계속 반복하는 이상적인 주기적인 펄스에서는 0에서 1로 상승하는 엣지와 1에서 0으로 하강하는 천이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요 상승 천이를 영어로 라이징 엣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1에서 0으로 하강하는 엣지를 폴링 엣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직각으로 상승해서 직각으로 떨어집니까? 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회로를 만들었을 때 반도체는 메탈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실은 지연 시간들이 발생이 돼요. 즉 실제적인 펄스 파형은 이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즉
0에서 1로 상승을 할 때 직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약간의 시간을 두고 서서히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1에서 0으로 폴링할 때도 하강할 때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기울기를 갖고 하강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상승 시간, 하강 시간, 펄스폭 요 세 가지의 용어를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요. 상승 시간, 라이징 타임이라고 불리는 건 요 펄스의 진폭이 10%에서 90%까지 상승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줄여서 라이징 타임이니까 TR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반대로 그러면 펄스 진폭이 90%에서 10%까지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하강 시간, 폴링 타임, 그래서 TF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펄스 폭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요거는 상승과 하강이 각각 50%인 두 지점에서의 간격을 의미를 해요. 시간 간격. 그래서 이거는 펄스 위드스라고 해서 TW라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10에서 90%까지 상승 시간, 90%에서 10%까지 떨어지는 하강 시간, 그리고 50%일 때인 두 지점 간의 간격, 시간 간격을 의미하는 펄스폭, 이 세 가지 개념을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주파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주파수는 우리가 아까 펄스가 0과 1이, 이상적인 펄스는 0과 1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라고 그랬죠. 그럴 때 주파수라는 건 그 1과 0이 1초에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를 따져 묻는 겁니다. 즉 1초에 한 번, 1에서 0이 한 번만 나타났어요. 그러면 1헤르츠라고 표현을 해줘요. 자, 1초에 두 번, 10, 10. 그래서 10을 갖는 요 한 주기가 두 번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2헤르츠. 만약에 이게 1000번 반복됐습니다. 1초에 1000번이나 스윙을 했어요. 그러면 1kHz. 요와 같은 형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주파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기도 알 수 있죠. 즉, 주파수는 1초에 1과 0이 요 타형이 몇 번 반복됐는지를 묻는 거라면 주기는 그러면 요 하나를 따졌을 때 이게 시간이 얼마입니까? 즉 1초 동안 한 번만 반복됐으면 주기는 1초죠. 근데 두 번 반복됐습니다. 주기는 0.5초가 될 거예요. 1000번 반복됐습니다. 1000분의 1초가 되겠죠. 즉 우리가 주기는 주파수분의 1로 역수관계로, 주파수와 주기는 서로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요 나누어 1로 주파수로 1을 나누어서 쉽게 주기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펄스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기를 펄스폭으로 나누어서 퍼센테이지를 100을 곱하면 실은 전체 하나의 펄스에서 펄스폭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듀티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주 이상적인 경우에는 1과 0이 거의 그 간격이 똑같은 50-50를 갖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디지털 공학에서 회로를 만들 때 조합 논리 회로를 먼저 배우고 순서 논리 회로를 배우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조합 논리 회로는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AND, OR, NOT 이런 기본적인 논리를 사용하는 게이트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회로예요. 이런 조합 논리 회로에 메모리와 같은 기억 소자를 추가를 한 것이 순서 논리 회로입니다. 우리가 AND, OR, NOT 이런 기본 게이트들로 조합을 해서 회로를 만들면 입력을 변화시키면 출력이 그 입력에 따라서 바로 바뀌어요. 근데 순서 논리 회로는 기억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억 장치 안에 뭔가 상태값이라고 하는 걸
미리 저장을 좀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값과 그리고 회로에 들어오는 입력값을 반영해서 그 다음 상태값과 출력을 결정한 회로를 순서 논리 회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본 게이트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조합 논리 회로. 거기에 메모리를 붙였습니다. 순서 논리 회로. 조합 논리 회로는 입력의 변화가 바로 출력에 반영되지만 순서 논리 회로는 메모리에 기억소자에 저장된 값까지 고려해서 출력과 그 메모리에 그 다음에 저장할 값을 결정하는 회로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